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1년도에 출제됐던 마케팅 관련 기출문제, 논술은 시장 세분화하고 브랜드 연상 관련 문제, 약술은 교차 판매, 상한 판매, 소멸성, 복수익 등 경로, 그리고 이거는 뭐 좀 이상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소매업의 발전 추세라고 하는 이런 식의 문제는 더 이상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세분화 관련 문제, 시장 세분화 관련 문제가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요. 2010년도에 저번 시간에 봤던 문제죠. 시장 세분화 요건에 출제가 됐고, 요게 2011년도에 추구 편익에 의한 시장 세분화 사례가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2018년, 2020년, 2022년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또 시장 세분화 문제가 집중 출제가 됐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 세분화 문제는요, 요 기출 문제 출제된 거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최근에 요 2018년부터 22년까지 출제됐던 요 내용만 보셔도 시장 세분화는 다 커버가 됩니다. 뭐 교재를 봐도 이 내용 외에는 더 나와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잘 분석을 해도 시장 세분화는 시험을 대비해서는 충분히 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세분화의 개념은 이런 거고요. 시장 세분화의 기준은 고객 범주에 의한 세분화가 있고 구매 행동에 의한 세분화가 있죠. 이게 최근에 이게 다 출제가 됐습니다. 장점은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추구 편익에 의한 시장 세분화 사례 그래가지고 자동차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추구 편익도 이게 구매 행동에 의한 세분화 변수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출제가 된 내용이니까 이것도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출제된 요 기출문제 요거 분석하셔가지고요. 시장 세분화 요것만 분석하셔도 시장 세분화는 시험을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브랜드 자산.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의 머릿속에 있는 브랜드 지식에 기반을 하고 있고, 이 브랜드 지식에는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는 브랜드 회상이죠. 그리고 브랜드 제인이 있고,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는 타입 오브 브랜드 어소시에이션, 브랜드 연상의 유형 그래가지고 속성, 혜택, 태도 요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얼마나 호감적이고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독특하냐, 이게 브랜드 이미지다라고 케빈 켈러 교수가 1993년도에 저널 오브 마케팅에 직접 실었던 오리지널 그림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바탕으로 국내 교재 거의 대부분이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10년도 중반까지 나와 있는 그 대부분의 마케팅 관련 교재는 이 그림을 거의 그대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온 교재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안광호 교재라든가 박찬수 교재 같은 걸 보면은요, 이 그림을 많이 좀 변형시켜 놨어요. 안광호 교재 칠판까지만 해도 이 그림을 거의 비슷하게 써놓고 있는데, 안광호 교재 8판 최신판이죠. 2023년도 판 교재에 보면은 이 그림을 좀 변형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박찬수 교재는 이 그림 자체가 아예 많이 변경이 됐어요. 아예 거의 안 나와 있던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93년이니까 벌써 이게 30년 전 얘기죠. 30년 전 얘기다 보니까 이제 이 그림이 많이 변형이 됐는데, 어쨌든 오리지널이 이겁니다. 오리지널이 이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리지널이 이거다라는 거를 기본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 상황에서 최근에는 교재마다 조금씩 변형돼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형돼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논술 300 교재에 제가 다 설명을 해놓고 있으니까, 최근에 교재마다 조금씩 변형되는 거는 그 교재를 보면서, 논술 300 교재를 보면서 안광호는 이렇게 써놓고 있고 박찬수는 이렇게 써놓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오리지널을 잘 이해하시면은 최근에 이제 변형시켜 놓은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 그 변형시킨 게요,
이걸 많이 생략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광호 교재 같은 경우는요. 요 세 개는 냅두고 이런 것들을 생략시켜 놨어요. 예, 그러니까 없앴다라는 거죠. 변형시켰다는 게 이제 이런 거를 없애고 요거하고 요것만 놔뒀다. 이제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에 출제된 게 지금 뭘 물어봤냐 하면은 바람직한 브랜드 연상이 갖춰야 될 특징. 이 브랜드 연상의 타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타입은 속성 정보가 있고 혜택 정보가 있고 태도 정보가 있는데 요 속성 정보는 요게 비제품 속성, 제품 속성 이렇습니다. 그리고 혜택 정보는 기능적 혜택, 정서적 혜택, 상징적 혜택 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비제품 속성에는 가격, 포장이죠. 그리고 사용자 이미지, 사용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오리지널 논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브랜드 인지도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한 이유는 참고로 요거는 안광호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브랜드 인지도가 높게 되면은 고려 상표군에 우선 포함이 된다. 그리고 브랜드 친숙성을 높이게 된다. 요게 안광호 교재의 최신판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에요. 예전 판에는 고려 효과, 학습 효과, 선택 효과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최신판에는 이렇게 좀 수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최신판에는 아무래도 좀 그 내용을 가볍게 써놓고 있어요. 많이 줄여서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인지도 증대 방법은 브랜드 회상을 증대시키는 게 있고 브랜드 제인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게 안광호 교재 중에서요. 안광호의 마케팅 원론이라는 교재는 이거를 통합해서 써놓고 있는데 안광호 교재에 보면 촉진관리라고 하는 교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촉진관리에 보면은 요 브랜드 회상하고 제인을 또 따로 써놓고 있어요. 아무래도 브랜드 회상하고 제인은 전략이 좀 다릅니다. 전략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촉진관리라고 하는 그 교재는 이렇게 따로 써놓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쭉 써놓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굳이 촉진관리라고 하는 그 교재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뭉뚱그려 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 이거 뭉뚱그려 가지고 같이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그 기억 증대 방법 이게 첨가 코드의 반복 시험입니다. 원캐싱 이게 기억 증대 방법이에요. 그리고 광고 빈도로 상징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제품 범주 지금 명명할 때는 어떻게 해라 뭐 이 내용이고요. 브랜드의 개인적 연관성을 이게 갑자기 사례가 생각이 안 나는데 당신은 소중하니까 뭐 이런 게 이제 아마 이런 거일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제 사례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이제 특별한 메시지 원천을 사용하라는 거는 이제 그 유명한 뭐 연예인을 사용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교재에 보면 요 관련된 사례들이 나와 있으니까 추가적인 내용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람직한 브랜드 인쇄의 가치의 특징은 요 세 개지고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브랜드 연상의 유형 이거는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속성 정보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혜택 정보, 태도 정보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요게 2010년 이게 지금 2011년도 문제고요. 2010년도에 문제가 출제된 게 요게 문제가 출제가 됐죠. 예, 요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브랜드 연상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술 문제에 고객 생애 가치가 출제가 되면서 교차 판매, 상향 판매가 출제가 됐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 고객 관계 관리가 문제가 출제가 됐고 2013년도에는 고객 관계 관리 개념하고 대중 마케팅 차이점 그리고 기대 효과 2015년도에는 고객 관리 개념하고 기대 효과 그러니까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는 게 2015년도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10여 년 전까지 출제가 되고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객 관계 관리 자체를 공부를 하기보다는요. 고객 경험 관리 있죠. 고객 경험 관리하고 고객 자산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고객 경험 관리라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트렌드가 많이
그 옴니채널 전략이라는 거 있죠. 고객 경험 관리. 그래서 그 옴니채널 전략하고 같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되고, 그게 재작년도에 출제가 됐던 내용이죠. 그거 같이 공부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 교재에는요, 고객 관계 관리보다는 고객 자산이라는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자산이라는 거를 공부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 생애가치 관련돼 가지고는 요 계산식 있죠. 요것만 좀 공부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계산식이 여기 보시면 고객 연간 매출이 M이에요. 그리고 연간 비용이 C입니다. 그리고 고객 유지 비율이 R이에요. 그리고 AC가 고객 획득 비용이에요. 따라서 요것들이 M이 높고 C가 낮고 R이 높고 AC가 낮을수록 고객 생애 가치는 올라간다라는 게 여기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요 계산식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차 판매, 상업 판매는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약술 네 번째 문제, 서비스 소멸성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2009년도에는 서비스 네 가지 특징, 2019년도에는 서비스 무형성, 2022년도에는 서비스 네 가지 특징. 자, 그래서 이게 지금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소멸성이 문제가 출제가 됐죠. 2019년도에는 무형성이 출제가 됐어요. 그럼 출제가 안 된 게 이질성하고요, 비분리성이 따로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질성이라는 거하고 비분리성이라는 것만 따로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 내용이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요 내용은 이유재 교수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었어요. 이게 2011년도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런데 최근이 2023년이잖아요.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안광호 교재인데, 안광호 교재에 보면은 내용이 이렇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이렇지가 않고요. 이 수요 조절 전략하고 수요 제고 전략은 있어요. 그런데 공급 조정 전략하고 공급 변화 전략은 없습니다. 안광호 교재에 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광호 교재에는 공급 고정, 공급 변화 이 내용은 없고요. 무슨 내용이 있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교재에는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저 준비를 하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논술 300 교재에 보면 그 안광호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내용은 간단합니다. 쭉 읽어보면은요, 이거 뻔한 내용이구나라는 그런,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어요. 대개 보면 안광호 교재가 대부분 좀 쉽게 쓰여져 있거든요. 예전에도 쉬웠는데 최근 교재는 더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보시면은 되게 쉽게 쓰여져 있구나라는 거를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쓰여져 있어요. 요거는 쓰여져 있는데, 요 두 개는 요게 아니라 뭐 시설을 확충을 하고 뭐 또 시설을 개선을 하라든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수기에는 시설을 뭐 개선을 하고, 뭐 성수기에는 시설을 확충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나? 아마 그렇습니다. 제가 안광호 교재를 비중 있게 별로 안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까지는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안광호 교재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광호 교재에 있는 내용은 대충 그런 식으로 쓰여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교재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다만 이거는 옛날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서비스 소멸성 내용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비분리성이라든가 이질성은 따로 공부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출제된 게 이제 복수유통 경로가 출제가 됐는데, 복수유통 경로는 이때 한번 출제가 된 이후로 추가로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읽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둘 이상의 마케팅 경로를 사용하는 게 복수유통 경로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이용하거나 뭐 자사 직영 유통과 중간상을 함께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복수유통 경로다. 장점은 시장 커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기타 이런 장점들도 있고, 다만 단점은 자원과 역량이 분산되죠. 그리고 유통 간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통제와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단점은 잘 보셔야 되고요. 뭐 사례로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사례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복수유통 경로는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에 한번 출제된 이후로 더 이상 출제가 안 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쉽게 그 머릿속으로 기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소매의 발전 추세가 뭐냐라는 문제인데 이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뭐 출제가 된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식의 문제는 출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정답이 없는 문제죠. 이거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숱한 다양한 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런 문제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제 옛날에 나왔던 문제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것도 이게 제가 이렇게 쓴 거지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만에 하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요 이거는 뭐 자기가 알아서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이런 식의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2011년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2012년도, 2013년도 계속해서 살펴나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